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 국내에서도 6개월 만에 1일 기준 신규 확진자 1,000명이 넘어섰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델타 변이.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델타 변이가 급증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 57.2%, 이스라엘의 신규 확진자 70%가 델타 변이로 나타났고, 백신 접종률 성인 기준 64%의 영국 신규 확진자 90%가 델타 변이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신규 확진의 델타 변이가 매주 2배씩 급증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확진이 늘어나고 있다. 델타 변이로 급증하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2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장 많았던 1,240명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확진된 건데요. 이처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란 무엇이며 백신 예방 효과는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얼마나 확산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에선 생방송으로 코로나19 긴급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 2본부장이신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위원회 위원이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현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갈등관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전염병 대비센터장을 맡고 계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해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583명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4차 대유행의 시작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4차 대유행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지난 4월에 실시했던 항체가 조사에 비해서 6월에 실시한 결과를 보면 두 달 사이에 수도권에서 약 1.6배 정도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에서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19의 감염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초 재생산 지수의 규모, 또 산발적인 발생 양상,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델타 변이의 본격적인 개입 이전에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규모의 발생이 아마도 오늘 현재도 어제보다 발생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월요일인 5일 확진자 수가 746명이었는데 하루 만인 6일에 확진자가 1,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급증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확진자 수를 보실 때에는 확진자를 늘리려는 힘과 감소시키려는 힘을 보셔야 되는데요. 확진자를 늘리려는 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확산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꼽을 수가 있고요. 확진자를 감소시키려는 힘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월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해외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어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정도가 조금 떨어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을 줄이려는 힘인 백신 접종률은 7월 달에 들어서서는 약간 정체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힘의 균형이 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진 정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심한 확진자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사실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시 체계를 통해서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확진자 중에 절반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주일 간격으로 2배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에서도 1주나 2주 사이 간격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씩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요. 조금 더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확인하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오늘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국과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쪽 상황 어떤가요? 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국가들이었는데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많았을 때 5만 명 이상의 환자가 생겼다가 한 1,000명대까지.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줄었던 환자 수가 최근에 다시 2만 명, 3만 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환자들 중에 90% 이상이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스라엘도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영국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환자 발생 숫자가 제일 많았을 때가 한 8,000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명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다시 몇백 명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환자의 적어도 70% 이상은 델타 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들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들 국가에 있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주된 유행주가 됐을 때 이렇게 환자가 다시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여서 불렀었잖아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이렇게 명칭을 붙이니까 이게 다른 바이러스인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명칭했던 게 공식 명칭은 아니었었죠. 네. 그런데 그 바이러스들이 처음에 확인되었었던, 유래했었던 곳들을 저희가 이제 알기 쉽게 그 지역명을 붙여서 불렀던 것이죠. 사실 리니지아라고 해서 어떤 계통 또는 어떤 집단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에 WHO가 이런 변이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의 이름을 좀 단순화하자.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소문자로 이제 붙여서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변이는 지금 WHO에서는 크게 VOC, VOI 이렇게 나눕니다. VOC라는 게 특히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발생이나 치명률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보여준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4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영국발이 알파, 그리고 남아공이 베타, 브라질이 감마, 그리고 지역으로 부른다면 인도가 될 텐데 인도에서 유래한 바이러스, 인도에서 작년 10월에 처음 보고가 되었었던 바이러스인데 이걸 델타 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모르던 아주 새로운 게 등장했다라기보다는 여러 변이에 있어서 명칭이 바뀌었고 변이가 발생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과연 무엇인지 영상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휩쓸며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작년 말 인도에서 발견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변이 바이러스로 모습을 바꾸는 것일까? 인체에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를 이용해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한 다량의 바이러스를 만든다.
문제는 이 유전 정보의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긴다. 바로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초 바이러스보다 50% 정도 감염력이 높다는 알파 변이. 델타 변이는 이 알파 변이보다도 60% 이상 감염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두통, 인후염, 콧물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보신 이제 VCR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저런 변이들은 실제로 환자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모두 다 유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변이의 결과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복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그러니까 인체에서요. 또 하나는 중화항체로부터 회피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하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바이러스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오히려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유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들은 좀 더 일반적으로 증식을 더 잘하고 전파가 더 잘 되고 면역을 회피하고 이런 식의 양상으로 결과물이 남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높다라는 말도 되는데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이제 변이가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파의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전파의 속도가 늦어지는 쪽으로 변이가 일어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유행주가 될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네. 사실 앞서 영상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상과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었던 바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가 되는데 이 영국에서는 앱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수집하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보고했었던 사람들을 봤더니 예전에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알파 변이 이런 것들이 주된 시기에 보고했었던 사람들의 증상과 최근에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이 시기에 보고하는 사람들의 증상이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제일 크게 달랐던 게 그전에는 후각 이상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 후각 이상이 있다고 체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전에 우리가 감기처럼 생각했었던 뭐 기침, 인후통 이런 것들을 콧물 이런 것들을 주된 증상으로 표시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증상의 양상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 5명 중에 1명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파력이 또 높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정재훈 교수님? 네, 앞으로 확산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를 늘릴 수 있는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파 능력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확산을 줄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거나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백신 접종률은 당분간 한두 달 사이에 극단적으로 접종률이 높아질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향후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 사이에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권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아마도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아직은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델타 변이와 같은 주요 변이보다는 악성 변이가 또 걱정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진단이 안 되거나 또 두 번째로는 치료제 백신에 아예 안 듣거나 마지막으로는 병의 특성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것도 언젠가는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요 변이가 G타입에서 뭐 GR, GH로부터 시작해서 알파, 베타 식으로 해서 점점 돌연 변이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감시와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뭐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내 차례는 언제 오나,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3분기 접종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3분기의 접종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3분기에 저희가 한
2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을 해서 3분기가 끝나면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는 그 교직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는 등 일정이 자세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가장 크게 관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현석 교수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 바이러스가 주된 유행주가 되는 걸 궁극적으로 아예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였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러스도 초기 중국에서 유행했던 것에서 변이가 있는 형태가 주된 유행주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다시 퍼졌었고요.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도 어느 한 지역에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된 유행주가 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늦추는 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는 것이죠. 사실 본부장님께서 지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의 유행이 델타 변이의 초입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본 게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델타 변이가 주된 유행주가 되는 걸 막는 건 사실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정도, 전파의 속도를 어떻게든 좀 줄이는 겁니다.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델타 변이가 주된 유행주가 되는 시기가 올 거니까요. 그리고 가능한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리고 결국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이 유행을 좀 억제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백신이 들어갔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거리 두기와 같은 정책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해 주어야만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어도 좀 늦출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신해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은 지금 이제 그 해답은 저도 이제 백신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일부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 효과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서는 중증 질환으로서의 이행이 많이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백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이 처음 개발되었고 임상 시험을 할 때에는 가장 주요하게 본 임상 지표는 증상이 있는 질환의 발생을 얼마나 막아주냐였습니다. 그거는 중요했던 그 지표는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서 그러한 지표는 일부 감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스라엘 같은 데서 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증으로의 이행이 많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이제 또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뭔가 기전적으로 본다면 그 항체 중항체를 좀 약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회피해서 도망을 간다 하더라도 네. T세포라는 좀 다른 요인이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증도를 막아준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아까 이제 권 본부장님께서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백신이 전혀 듣지 않는 어떤 변이죠. 이런 것들은 상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떤 변이가 생기더라도 T세포를 완전히 도망가는 그런 변이주는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을 굉장히 가속화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백신의 효과. 앞서 영국과 이스라엘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봤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의 효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보고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교수님?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에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시청자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백신의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효과는 뭐냐 하면 걸리셔도 돌아가시거나 중환자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계속을 하면서 이런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와 중환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기전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하지만 중환자나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백신의 효과에 대한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나라가 영국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데이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도 2회 모두 접종할 경우에는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약 10% 정도씩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기존에 알려진 효과보다도 많이 감염 예방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사망자를 막아주고 중환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백신의 효과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감염률은 좀 떨어뜨려주고 중환자나 좀 사망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그런 상황은 유지될 수 있도록 백신의 효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백신 맞은 사람이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부스터샷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현석 교수님. 네, 그게 꼭 델타 변이 때문만은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유지될까? 효과가 갈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앞서서 정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전파를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중화항체가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높여주어야만 변이에 대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또는 유증상 감염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부스터샷이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델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필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당겨지고 있는 것이죠. 또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요? 네, 돌파 감염이 생긴다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던 백신의 효과 중에서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집단 면역의 측면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것인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목표 또는 정부가 초기에 제시했던 목표가 전 국민이 충분한 양을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한 다음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같은 70%의 국민을 접종을 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 채로 접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면역 수준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점점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자라는 이런 목표가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가지만 첨언을 좀 네네. 드리자면은요. 지금 뉴스에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들이 이제 가끔 뉴스거리로 네, 맞습니다. 해외나 국내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보다는 돌파 감염이 일어난 대부분의 경우가 경증이었다. 아. 네. 저는 이런 데에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좀 아까 정재훈 교수님이 아까 이제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냐, 네. 중증으로 이행을 막아주는 것이냐. 네. 이런 면이 저는 좀 더 오히려 더 강조가 되는 면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첫 백신 접종 2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30% 정도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죠. 현재 안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권준욱 본부장님? 네, 집단 면역의 저희 목표는 70%고 또 그 집단 면역이라는 것도 이제 균일하게 전체 인구에 퍼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30%가 그것도 완전 접종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네. 대개 얀센 백신을 제외하고는 2차례를 맞아야만 완전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데 현재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 재생산 지수가 1.245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한 기초 재생산 지수를 제압할 수 있는 면역도는 완전 접종 인구가 거의 19 내지 20%가 전체 인구에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됩니다. 네. 완전 접종은 2회 접종을 하고도 2주 후에 항체가 피크에 올랐을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접종의 규모로는 전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지만 접종이 완료된 비율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당국에서는 3분기에 최대한 접종의 속도를 높여나가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기초 재생산 지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우리가 그 집단 면역의 개념을 영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 역학자들이 이제 수치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게 1보다 수치가 올라가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 명의 감염자가 한 명 이상 1.5가 되면 1.5명씩 감염을 일으키면 유행이 지속된다는 의미가 되고 1보다 숫자가 아래로 떨어지면 유행이 잠잠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러한 공식으로부터 역계산을 통해서 집단 면역의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초 생산 지수가 1.5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33%가 접종이 완료돼야 됩니다. 따라서 1.2와 1.5는 숫자는 차이가 작은데 사실 그거에 대응하는 집단 면역 차이는 큽니다. 따라서 현재 매일매일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기초 재생산 지수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매우 중요한 면역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어떻게 안전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미 이제 권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기에는 아직은 이제 못 미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70%가 충분한 것이냐, 80%가 충분한 것이냐, 60%가 충분한 것이냐, 방역을 우리가 좀 완화시키기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약간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현재 수치는 이제 뭐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더욱 뭐 수급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각자도 빨리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 퍼센트를 높여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권 본부장님도 지금 집단 면역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셔서 또 이제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은요. 이제 일반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가 어떤 분들은 뭐 집단 면역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걸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집단 면역에 약간 이게 이 단어가 좀 학문적으로 용인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의 집단 면역이 있는 것 같고요. 광의의 집단 면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협의의 집단 면역에서는 우리가 이 병의 전파를 완전히 트랜스미션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전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질환일 때는 집단 면역이라는 게 협의를 보더라도 확실히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우리가 충분히 맞는다고 하더라도 전파를 제로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강조하시는 협의의 집단 면역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집단 면역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백신을 맞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약간 광의의 집단 면역. 그러니까 설사 전파가 되더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면역의 그 도가 높을 때는 아까 중증도를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의 질병 부담을 줄여주자는 그런 쪽에서는 광의의 의미의 집단 면역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도 전파를 막는 집단 면역이냐 아니면 사회의 질병 부담을 막는 좀 최소화하는 집단 면역이냐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도 제가 또 첨언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신 교수님의 말씀, 권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 집단 면역의 중요성도 중요합니다만 기회를 주셔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백신을 통해서 형성되는 집단 면역 이상으로 거리 두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아서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셰이셀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국가가 있습니다. 70%에 가까운데 네. 코로나19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상황도 거의 50% 이상이 접종 완료를 했는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균일하게 분포되고 이론적으로만 잘 풀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단 면역을 향해서 접종을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빠짐없이 안전하게 하되 더 중요한 것은 거리 두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막아나가는 노력이 앞서 나가거나 병행이 돼야만 네. 그래야만 궁극적인 진정한 집단 면역이 된다. 저는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백신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거리 두기까지 함의가 포함된 그런 방어력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첨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 네. 이제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숫자들이 사실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시간에 따른 감염 재생산 지수이죠. 시간에 따른 감염 재생산 지수의 개념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그 상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1.2, 1.3이라는 숫자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 30%의 접종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골고루 분포하게 되면 유행이 커져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가 아니고 지금의 방역의 수준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의 이야기입니다. 거리 두기를 그렇죠. 유지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방역의 수준이 좀 완화될 수
있게 하려면 활동의 범위가 늘어나고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고요. 아주 완전한 의미의 기초감염 재생산 주수를 갖고 생각을 한다면 초기 중국에서 보고됐던 게 2.5에서 한 3.5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변이를 거듭하면서 전염력이 높아졌었고 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파 변이가 만약에 한 2배 정도 높아졌다고 치고 지금 델타를 갖고 있는 변이가 거기에서 또 높아졌다고 하면 사실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금 계산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아마도 5, 6 이상 커졌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파가 아예 차단되는 상황은 80%,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져야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파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일정 수준의 방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크게 늘지 않아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목표가 그런 지점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게 많이 피로도가 쌓여있고 힘든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일정 수준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방역 수위 조정,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저도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인구의 30%만 백신 1차 접종 지금 맞췄단 말이죠. 나머지 인구가 나는 백신을 도대체 언제 맞는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접종 계획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3분기에 저희가 좀 더 속도를 내고 또 확보된 백신이 다량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면 한 2,2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추가로 진행이 돼서 3분기 내에 전체 3,6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고3과 교직원에 대해서 7월 19일부터 그리고 55세부터 59세까지 7월 26일부터 또 50에서 54세 되시는 분들에게는 8월 9일부터 또 고3이 아닌 대입생들을 중심으로는 8월 중에 가장 중요하게 또 40대 이하 분들에게는 8월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접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4차 대유행 이것이 결국은 더 강력한 거리두기에 대한 협조와 동참 나아가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방접종의 순조롭고도 신속하고 안전한 빠른 진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그 전문가님들 말씀 주신 면역력을 통한 코로나의 관리 상태로 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접종 계획 현재 보셨다시피 18세 이상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가장 관심이 집중되실 텐데요. 18세 미만의 백신 접종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 교수님? 네, 사실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좀 교차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 사항이 16세부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네.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백신들이 그 아래 연령층에 대해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화이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외국에서는 12세까지로 허가 연령이 낮추어졌고 아마도 우리나라도 허가 연령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낮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허가 연령이 낮춰진 것과 실제 접종이 수행되는 것은 항상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16세 이상이 접종 허가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 적용은 18세 이상에서 하고 있듯이 아래쪽으로 낮아져 있는 연령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것인가 또는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우선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인 거죠. 네. 뭐 최근에 심근염과 같은 것도 젊은 연령층 청소년에서 물론 굉장히 낮은 빈도이고 또 대다수가 잘 치료가 된다고는 하지만 발생률의 관점, 위험의 관점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에서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중증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접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아래에 있는 연령층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남은 성인에 있어서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체 유행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접종률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접종이 되도록 해야 된다. 또 아이들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중증 사례 외국에서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보고가 있었으니까요. 또 뭐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접종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권고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가 좀 거쳐져야지 지금 고3 이외에 그 아래의 연령, 고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 정도까지 접종이 가능할지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예상하기로는 단기간에 이런 논의가 확 진전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올해 안에는 아주 많이 가야 고등학생 정도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개는 고3 정도의 수준에서 일단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증상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 연령대에 대해서도 더 연구가 필요할 텐데 사실 이런 것도 백신이 좀 풍부하게 내가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백신 분량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더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본부장님? 네, 그 질문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생로병사에서 아주 전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당국의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백신이 접종이 물량이 확보된다 해도 두 차례의 접종 아까 말씀드린 2주 후의 시간 지금 하루하루가 사실 4차 유행의 고비에 이미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한 생각보다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는 강력한 대책 거기에는 주로 백신보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좀 받으시고 이동 선별 검사소를 또 확대한다든지 또 강력한 거리두기 수칙에 준수를 해주시는 것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신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제로 트랜스미션이 백신이나 방역 대책의 목표는 아닙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제로 모탈리티 즉 사망하거나 중한 병으로 되시는 분들을 최소화하는 것. 그에 따라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접종을 하면서 점점 나머지 집단으로 백신을 확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방역당국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백신의 물량이나 순서를 당긴다 이런 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일단 검사를 받는다든지 또 뭐 서울시 같으면 대중교통을 10시 이후에 차단한다든지 하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고 또 모임 집합 금지라든지 유흥시설에 대한 수칙 준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신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지금 이제 질문하신 그 취지도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뉴스를 보고 하다 보면은 맨날 뭐 이제 저희 상반기 동안에 백신이 부족하다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뉴스를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제 맞고 싶은데도 못 맞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혼자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수급을 좀 더 이렇게 뭔가 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는 맞고 있는 백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허가를 검토하지 않았던 백신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권 본부장님이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랬는데 네. 조금 아까도 그 3분기에서의 어떤 저희 지금 그 백신 접종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 3분기에 많은 지금 이제 접종 계획이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지금 이제 검토를 끝낸 백신들이거든요. 이런 걸로도 지금 충분히 결국 이런 것들을 좀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좀 3분기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이런 조급함은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안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백신 접종 일정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확인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을 해서 이
좀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기된 상태인데 1,000명 넘게 나온 이 상황에서 앞으로 거리두기 좀 강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 거리두기가 뭐 새로운 기준을 적용을 바로 하려다가 그 기존의 기준으로 간 이유는 새로운 거리두기로 만약 전환을 한다면 3단계에 해당이 될 텐데 3단계가 되다 보면 유흥시설 운영 재개라든지 실내 체육시설의 제한 해제라든지 종전의 2단계보다 더 완화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잘못된 방역 인식을 드릴까 봐 기존의 이제 단계로 계속 가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처럼 만약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의 발생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새로 바뀌는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 정도가 아니라 최상위인 4단계 기준도 지금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장은 백신,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시간적 지연 효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거리두기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진행을 하고 더군다나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그 외의 수단, 즉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 예를 들어서 항상 방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중심 집단의 범법 내지는 위법적인 행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도록 하는 그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저희가 분명히 책임과 자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을 하면서 이 방역 수위 조정에 있어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좀 미루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은 좀 어려우니까 일단 이 방역을 완화해서 다 같이 살 길을 그다음에 좀 모색해보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앞서서 우리 최 교수님은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잘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은 거리두기만으로 가는 건 어렵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를 경험한 상황이 뭐 어제 오늘은 아니잖아요. 작년 우리가 1월 20일에 첫 환자가 있었고 지금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라는 게 일정 수준의 불편함 또 어떤 분들에게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아주 오래 지속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약물학적인 중재는 그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그걸 수행하는 분들의 수용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계에 많이 다다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 방송하기 전에 이제 앞서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환자 발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 작년에 이때 시점과 비교해 본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감 또 경각심의 정도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여전히 거리에 많은 분들이 보였고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상황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던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백신이 중요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라도 버티는 것이 필요한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 분들이 계신 거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피해를 낮추려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잘 버텨왔거든요. 그 버텨왔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거의 한계에 이르러 있는 이 상황에서라도 당장은 백신 효과를 바로 발휘하지는 못할 테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라도 거리두기나 우리가 해오던 것들을 조금만 더 유지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힘들고 저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너무나 답답하고 또 모임하지 못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힘든 것들을 조금만 더 유지해보자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네,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코로나19를 앞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안은 코로나19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파력도 높지만 고위험군들에게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를 했지만 집단 면역을 통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전 종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완료를 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더라도 사망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병을 조금 더 쉬운 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통해서 접근을 하더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방역의 패러다임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특별하지 않은 감염병은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결국 뭐 정지용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나 최현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지금 방역 대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당장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이제 거기서 좀만 첨언을 하나 더 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요. 이게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면 굉장히 버티기가 힘듭니다. 심리적으로요. 그런데 이런 목표가 있고 이 목표가 달성되면 우리가 그때까지만 힘들면 된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권 본부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백신이 이런 속도를 되고 있는데 백신이 또 3분기에는 어떤 속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되면 그때쯤은 우리가 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약간 좀 그 시나리오가 100% 약속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나리오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좀 힘든 걸 겪고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예상 가능하고 좀 힘든 거를 좀 더 잘 버틸 수 있는 좀 동력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에 많이들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가 끝내는 종식되지 않는 것인가. 코로나가 사라지는 미래가 가능할 것인가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신희철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방역 당국으로서는 오늘 하루하루 이 아주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유의하면서 또 한 가지로는 국제적으로 지금 영국이라든지 미국, 싱가포르 이런 데서 사실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급증하는 가운데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거리두기를 이완하는 것을 강행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그걸 관찰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감염 제로가 아니라 희생자가 아무도 없는 결국은 계절 독감화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금년에 코로나 발생이 사실은 계절 독감 최대치하고 같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코로나가 한 12배 많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리두기를 통해서 현재의 규모를 많이 낮춰놔야 아까 최원석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기초 재생산 지수 숫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실 감염 규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고위험군 대상의 정기적인 추가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또 연구 개발된 백신 등을 또 경구용 치료제도 등장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19를 하나의 계절 독감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궁극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신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실 텐데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얘기할 때도 뭐 코로나 종식이라는 얘기도 써봤지만 진짜 종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결국은 종식은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질병화시키는 그것이 결국 종식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는 지금 당분간은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 수칙 끝까지 꼭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한 생로병사의 비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